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긴급회의를 가진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 삼았다고 한국당을 맹비난하며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위반하고 민생법을 외면한 쪽은 오히려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으로 추방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탈북민 지원단체인 북한 정의연대가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할 뿐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 행정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가 하명 수사했다는 의혹에 등장한 이른바 백원호 팀을 두고도 업무와 상관없는 수사 상황을 챙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옆 건물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전남 나주의 한 폐목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도로 위에 얇은 빙판이 형성되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블랙 아이스의 원인과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명소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영국 런던 브리지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용의자는 과거 테러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에 본회의 불참으로 맞불을 놨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까지 놨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고심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신청에 허를 찔린 민주당은 주말인데도 원내 지도부와 당내 중진들이 모여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볼모 삼아 국민을 공격하는 여론전에 주력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 기획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당과의 타협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의 처리를 위해 비상행동을 시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4+1 공조보건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4+1 공조보건해서 밀고 가라 이런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발언에도 다음 달 10일인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뚫을 해법이 마땅치 않아 고심도 큰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오후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민생 입법을 통과시킬 반격의 묘수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4+1 주체 중 하나인 정의당과 대한신당도 한국당을 뺀 연대로 과감한 개혁을 하자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국회가 또 멈춰섰으니 민심이 좋을 리 없겠죠. 청와대 게시판에는 한국당을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7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를 마비시킨 건 우리가 아니라 여당이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유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필리버스터로 스톱된 국회, 뭘 어쩌겠다는 건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글이 또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삭발투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삭발을 강행하고 디톡스 수준으로 단식하며 3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한국당 해체를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동의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전국으로 이른바 동물국회란 오명이 생겼을 때도 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원엔 역대 최다인 183만 명이 동참했고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청원 방식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에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라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강수를 놓고는 야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번 판단이 여론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파업을 벌인 건 국회의장과 여당이라며 연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한국당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서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순간 199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발동돼 특정 법안만 따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요. 국회가 멈춰선 이유를 놓고 여야 서로 내탁 공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은 제동에 걸리는 셈인데요. 앞으로 이 법안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부 최영규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어제 본회의에 이제 상정시키려고 했던 법안 숫자가 이제 199개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아니었으면 어제 다 그게 통과될 뻔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민식이법 같은 민생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데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어제 민식이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피해 아동 부모들이 국회를 직접 찾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울분을 토하게 됐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가속 카메라가 없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지는데 그 가속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론에 힘입은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 법들이 도대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조차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아 법 통과를 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식이법 등 주요 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리버스터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으니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우리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대신 다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는 한국당과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민주당의 충돌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뭐 결국 어느 당 쪽의 책임이 더 큰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저렇게 뭐 내탁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각자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을까요? 네,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흘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27일 날 자동 부의된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당은 이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가능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요. 민식이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난 뒤에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함께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이 선거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원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다음 달 3일 상정이 예고돼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때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간다면 두 법을 최소 정기국회 중에는 상정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뭐 어쨌든 말이죠. 이 민식이법 같은 이 민생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처리 의지는 뭐 한국당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이에요. 또 내년도 예산안도 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예산안과 또 민생 법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 법안을 표결할 수 있는 본회의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은 정기국회 끝나는 10일까지는 뭐 국회가 안 열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상태로라면.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음 날인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면 그때부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임시국회 하면은 필리버스터 신청 또 할 거 아닌가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산안은 국회법상 12월 1일 자정까지 토론을 마쳐야 하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2일부터는 정부 원안으로 자동 부의됩니다. 따라서 2일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통과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생법안이나 예산안 모두 본회의가 열려야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대치 상황으로 봤을 땐 11일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단 말이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 패스트 트랙이 태워진 법안이잖아요.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법. 이 전망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 시점 역시 본회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11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법안은 여야가 강대강으로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에 이어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단식을 이어가는 등 강경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국회 회기가 지난 뒤인 다음 달 11일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돼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따라서 두 법안의 처리 시점은 그 이후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선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인 177석이 필요한데 두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 의원을 빼면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에 맞서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최대한 짧게 잡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게릴라식으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요. 어느 경우는 법안 처리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뭐 게릴라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다 하더라도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냥 뭐 답답하군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속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갈수록 격해지는 여야 갈등.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통과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민생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내팽개쳐져 있는 상태고요. 정쟁이 아니고 여야 협상을 통한 묘수가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영규 기자였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으로 추방돼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배준우 기자가 이 내용 보도합니다. 10여 명의 탈북민들이 좁은 산길을 따라 국경지대를 이동합니다. 일부 탈북민들은 기력이 다해 쓰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쫓겨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쓰러진 환자까지는. 베트남 국경 수비대에 체포돼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오열하며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빨리 우리를 데려가주세요. 탈북민 지원단체인 북한 정의연대는 현지 시각 29일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으로 추방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탈북민들이 체포 당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언론에 알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할 뿐 영사나 책임자 방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외교부가 처음 23일 날부터 그렇게 연락을 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인계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교부는 관련 당국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강제 북송 금지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최악의 못난이다. 북한이 방사포 사격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한 아베 총리를 두고서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조만간 진짜 탄도미사일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위협도 덧붙였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뒤 이를 방사포로 추정한 우리 군과 달리 일본 아베 총리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北朝鮮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我が国のみならず国際社会に対する深刻な挑戦です. 북한은 외무성 부국장 명의의 담화로 아베 총리가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할 줄 모르는 바보 노름을 계속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방사포 연발 사격 시험 장면을 공개한 것도 얼간이들이 무엇이 날아갔는지 똑바로 보라는 의미라며 이를 알아보지 못한 아베 총리는 최악의 못난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북한은 또 아베 총리가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오래지 않아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베 총리를 지목한 담화지만 미국을 겨냥한 압박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이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가운데 미국이 금지선으로 여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대남 비방도 이어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들고 미국을 찾았지만 노골적 무시를 당했다며 외세 의존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검찰이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에는 청와대 내부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결정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관여 정황이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은 청와대 인사의 요청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검찰 조사에서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천 행정관은 이전 특감반장을 직접 만나 피하 구분을 해야 한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텔레그램으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청탁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천 행정관이 자신의 인사청탁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은 천 행정관을 불러 감찰 무마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를 물은 뒤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천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펀드 운영팀장을 맡았고 2017년 대선 캠프에선 문 대통령 후원회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팀을 꾸려 활동했다는 의혹도 나왔네요. 검찰은 이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기현 첩보의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따로 운영했다는 백원우 특감반의 존재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두 명은 백원우 특감반 또는 민정특감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들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 별도 팀이 공직자를 감찰했다면 직권남용, 민간인 사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한 백원우 특감반의 개입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첩보 수사 당시 민정비서관실 직속 청와대 직원 2명이 울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백 전 비서관은 앞서 하명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후속 수사 상황을 챙기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당시 청와대가 수사 진행 상황을 9차례나 보고받았다는 경찰 진술을 확보한 만큼 하명 수사 의혹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검찰의 수사 칼날이 최근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둘러싼 하명 수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이 의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종착지는 모두 청와대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청와대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 법조팀의 임성재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하는데 이 논란 쟁점 뭐죠? 예, 이미 알려졌듯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자체는 결국 무혐의로 결론난 상태고요. 예. 문제라면 지방선거 전 수사가 이루어져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혐의 결론은 지방선거 이후에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첩보가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해명을 종합해보면 관련 제보가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첩보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네. 민정수석실에서 정보를 생산해서 경찰에 하명 조사를 시켜서 결국 김기현 전 시장이 낙선했다. 뭐 이런 취지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려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민정수석실에서 네. 그러한 그 보고 문서를 이첩한 문건을 생산한 적도 없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뭐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요. 이미 네.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있었던 발언 같은 노영민 비서실장은 뭐 단호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군요. 예,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약 청와대가 업무박 영역인 지자체장 관련 첩보를 보완하거나 가공에 전달까지 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렸듯이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별관찰반을 운영해 울산까지 내려가 경찰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해진 상태입니다. 네. 어떤 언론 보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말씀해 주신 이제 백원우 별도 특감반. 이 특감반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하고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이제 만났다. 이런 보도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오늘자 한 일간지에서 지방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해 1월에 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경찰 2명과 송철호 울산시장, 당시에는 물론 후보였죠. 그리고 서울에서 온 인사 이렇게 4사람이 울산의 한 장어집에서 회동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서울에서 온 인사가 말씀하신 백원우 특감반원으로 추정되고 이 자리에서 첩보 수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이와 관련해 오늘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른바 장어집 회동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랬군요.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이제 또 다른 축이 이제 일명 유재수 감찰 무마 이 건하고는 또 어떤 뭐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논란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등장합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된 상황입니다. 네. 영장 심사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모습입니다. 감찰무마는 윗선 어디에서 내려갔습니까? 예, 검찰이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청와대가 그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시절이었는데요. 예. 감찰이 무마되는 바람에 조용히 사퇴 처리가 되고 이후로도 민주당 수석 전문 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감찰을 계속할 정도의 수위였는데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감찰을 중단한 걸로 수사 결과가 결론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권 핵심 인사들과 유 전 부시장 간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보도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과정에 청경득 선임행정관이 감찰 무마를 청탁하는 대가로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조국 민정수석하고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등장을 하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어떤 인물이죠?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 10명에 달하는 청와대 비서관 중에 한 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청와대 하명 수사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그를 권력 실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백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장관 시절 정무부 자역을 거친 대표적인 친노 인사입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서 조문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거센 항의를 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외치는 백 의원을 안아주고 싶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검찰 수사 놓고요. 이 여권과 윤석열 검찰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또 뭐 분석도 나온 게 있어요. 예,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여권은 윤석열 검찰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검찰이 조국 일가를 넘어서 유재수 감찰 무마와
한명 수사 의혹으로 정권 핵심 인사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검찰의 이 수사 방향과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하명 수사 또 감찰 무마권으로 검찰과 여권이 또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갈등에 국민의 피로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30m 높이의 크레인이 꺾이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옆 건물을 덮쳤는데 천만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전남 나주의 한 폐목재 공장에서 난 불은 이틀째 진화 작업에도 불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의 한 건물입니다. 부서진 철제 구조물이 건물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무인작동 크레인이 지상 25m 지점에서 부러지면서 옆 건물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아래 주차돼 있던 냉동탑차를 비롯해 건물 외벽과 유리창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재 옮기려고 이제 밑에 크레인에 달아야 될 거잖아요. 그거 하는 중에 갑자기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뻘건 불길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폐목재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폐목재 2,600통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폐목재 양이 워낙 많아 좀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달리던 승합차를 SUV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 차체가 반쯤 들리고 승합차는 아예 튕겨져 나갑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SUV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승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합차 운전자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60대 SUV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도로 위에 생기는 아주 얇은 빙판,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20중 추돌 사고도 바로 이 블랙아이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아스팔트 색깔과 비슷해서 분간도 쉽지 않다고 하죠. 사전에 대응책을 꼼꼼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사고로 아수라장이 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실이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SUV 차량을 황급히 피하는 남성. 몸을 채 가누기도 전에 또 다른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이어 차량 2대가 연이어 추돌하더니 도로 위의 아찔한 고개는 한참 동안 계속됩니다. 지난 15일 아침 출근길에 발생한 이 20중 추돌 사고로 80대 여성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전날 밤 내린 약한 비 때문에 형성된 블랙아이스입니다. 블랙아이스란 눈이나 비로 인해 도로 위에 남았던 습기가 기온이 낮아져 다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을 이루는 현상을 말합니다. 검은색 아스팔트가 그대로 비쳐 육안으로 식별이 힘든 탓에 블랙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14배, 눈길보다도 6배가량 더 미끄러워 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도로가 이렇게 지대가 높아서 그런 부분들은 기온이 쉽게 낮아지기도 하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눈은 분명히 녹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칼슘이 머금고 있는 습도 때문에 한동안은 이 블랙아이싱을 좀 의심하는 것이 자칫 블랙아이스 위를 지날 땐 급브레이크 대신 속도를 차츰 줄이고 운전대를 똑바로 잡아 최대한 직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그 효력이 아주 무색하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이번에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승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60대 승려 김모 씨는 지난 7월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진입 금지인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멈춰 서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승려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와 대화하다 난데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위험했고 피해자를 도리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무겁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람의 죄질이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역주행을 해서 사람을 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음주운전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김 씨가 사고 지점 인근의 조계사 소속 승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가족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해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한 이후 소식이 끊긴 정신장애 2급 홍모 씨. 가족들은 홍 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실종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3년 뒤인 2013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홍 씨가 부산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여자를 검색하는 지문감식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정신분열증 행여 환자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홍 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가족관계 등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경찰은 잘못된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법원은 홍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홍 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 정보도 등록하지 않아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영국의 런던 브릿지 세계적 관광 명소죠. 이 다리 위에서 대낮에 흉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현장에서 용의자가 사살됐는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흉기를 든 남성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며 몰아세웁니다. 남성을 제압하려고 시민과 경찰이 뒤엉킨 순간 한 시민이 흉기를 빼앗아 도망칩니다. 뒤이어 2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대낮 런던 브리지에서 일어난 흉기 테러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제압되는 영상입니다. When we got there, he was, wielding 2 knives. One was sort of duct taped to his hand, kind of tried to stamp as hard as I could on his wrist, try and, release the knife. 대낮에 발생한 끔찍한 칼부림에 시민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조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2년 테러 혐의로 체포돼 복역 후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I'm deeply saddened and angered that our city of London has again been targeted by terrorism. We are also working at full tilt to understand exactly what has happened. 사건이 발생한 런던 브리지는 지난 2017년 6월에도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테러로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런던 브리지 사건 발생 불과 몇 시간 후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쇼핑몰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생긴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을 꼽자면 전처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첨단화된 재활치료가 큰 도움을 준다고 하죠. 장애도 충분하게 극복이 되는 세상, 강대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 교통사고로 하지가 마비된 최미영 씨는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안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쭉 그냥 끝날 때까지 있고 싶었는데. 하지만 최 씨는 보행 로봇을 체험한 뒤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입은 환자도 용기가 더 커집니다.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보면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죠. 활력소를 엄청 넣게 해줘요. 나도 걸을 수 있다고. 장애인이 퇴원 후 자택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재가 적응 훈련관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다양한 첨단 재활 치료를 받으며 퇴원 후 일상에 적응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활동과 또한 재활을 병행할 수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을 격려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첨단 치료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프로축구 인천이 경남과 비겨서 4년 연속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K리그의 잔류왕 생존함답게 막판 뒷심이 빈났습니다. 특히 병마 투병 중인 인천 유상철 감독 축하하고요. 힘내십시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인천 팬 600여 명은 버스 16대를 빌려 멀리 경남 창원에 내려와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습니다. 안방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천 선수들은 비기기만 해도 K리그 1에 잔류하지만 이기려고 한 발 더 뛰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2부 리그인 K리그 2로 추락할 위기에 놓인 홈팀 경남은 더욱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슈팅이 번번이 허공을 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반 막판 비디오 판독을 통해 페널티킥 유무를 가렸지만 결국 얻어내지 못했고 막판 총 공세도 무의에 그쳤습니다. 결국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인천은 12위를 확정, 4년 연속 최종전에서 K리그1 잔류에 성공하고 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암 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은 팬들에게 병마와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지력을 갖고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겨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11위를 확정한 경남은 이제 2부 리그인 K리그2 플레이오프 승리팀인 부산과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1부 리그 잔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부로 승격한 경남은 첫 해 2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다시 2부 리그 추락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잘 보내셨나요? 12월의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방과 남해안에도 조금씩 내리겠고요. 낮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이상, 제주도에 20에서 60mm가량이고요. 남부지방은 10에서 40mm, 중부지방은 5에서 최고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가 9도로 오늘보다 7도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됐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이름을 딴 법안까지 처리가 무산이 됐어요. 네, 피해자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야만 했죠. 정치가 말이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어요. 국회가 이렇게 보면은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회가 아니라 스회예요, 스회. 스회가 뭡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한테 스트레스까지 덤으로 주는 국회. 스트레스 국회. 줄여서 스회. 스회. 맞네요. 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